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주나라에 대한 내용 2부까지 했습니다.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무왕과 강태공, 그리고 주나라의 무왕을 이어서 어린 성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왕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삼촌 주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주 시대를 연 이후에 동주, 낙양까지 도읍을 천도하기 전까지의 서주의 주나라 마지막 왕들, 쇠락해져 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사라는 여인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포사를 너무나 이뻐했던 주나라 서주의 왕 유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마천 사기 주본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주에서 동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주나라를 망가뜨린 왕들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왕, 공왕입니다. 이 공왕은 여자를 차지하지 못해서 자기의 제후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 사람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주변 제후국 중에 밀나라가 있었는데 그 밀의 군주였던 강공을 죽인 주나라의 6대 임금 공왕 이야기입니다. 공왕이 경수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밀국이라는 곳에 강공이 함께 공왕을 따라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아주 이쁘게 생긴 여인 3명이 이 공왕도 아닌 강공을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게 된 강공의 모친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그 여인을 반드시 너의 왕인 공왕에게 바쳐가라. 짐승도 3마리가 모이게 되면 분이라고 하고 사람이 3명이 모이면 그를 무리 중이라고 한다. 근데 이 여자가 3명이 모이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는 찬이라고 한다. 빛날 찬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후가 너가, 그러니까 아들 보고 하는 거예요. 제후인 내가 왕과 함께 사냥을 할 때는 첫 번째, 왕보다 더 많은 짐승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왕하고 같이 어디를 이렇게 이동해서 출행할 때는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레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너 보고 수레에서 내리는 것보다 왕 보고 수레에서 내려야 되는데 너의 백성이라고 해서 너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너에게 인사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도 자기의 비빈을 취할 때는 한 집안에서 같은 잠에 셋을 동시에 취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온 이 여인 3명이 그 미모가 아주 끝내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덕이 있다고 네가 그 여인들을 모두 다 취하려고 하느냐? 너의 왕인 공왕도 아직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거늘 하찮은 네가 무슨 덕으로 이 미녀 3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너처럼 이 수인이 귀중한 보물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강공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밀강공은 어머니의 이와 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 세 여인을 자기의 주군인 공왕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주나라의 공왕은 결국 밀국을 멸망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에 맞는 윗사람에 대한 예절, 그 다음에 또 섬김,
이런 것을 교육하려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사마천 주본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 셋을 별것 아닌 당신이 다 취하지 말라. 왕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자, 지금 세상에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신을 등용을 해서 왕실의 이익을 쫓다가 나라를 망치게 된 주나라의 10대 임금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서주시대 때 10번째 10대 왕이었던 여왕은 기원전 877년에서 841년까지 제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800년도 정도 된 거죠. 자, 근데 이 여왕은 아주 부패하고 사치를 일삼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약 한 170년 전, 그러니까 주나라가 건국된 초기죠. 그때 무왕과 성왕이 강력하면서도 아주 건전한 그러한 통치로서 중국 대륙의 여러 제후국들을 거느리면서 천하의 중심이 되었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 170년이 흘러가지고 이 왕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 아주 문란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여왕이 나타난 거죠. 자, 근데 이 여왕은 일도 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색 잡기에 좀 골몰을 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아버지였던 이왕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자니까 제국 중에 제 나라의 애공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끓는 솥에 삶아 죽여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왕권이 좀 강하면서 폭력적이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인 여왕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포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국인,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의 한 제후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인에게 또 이 봉토를 좀 나눠줘야 되고, 뭐 이제 뭐 살림, 뭐 택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모양인데 이 권리를 다 빼앗아 가지고 이익을 독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자신의 사치 뭐 이런 거를 벌이는 데에다 다 탕진을 해버리게 됩니다. 또 이 여왕은 자기의 그런 아주 나쁜 일들, 이런 사치적인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언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언론이죠. 당시에는 이제 주변인들, 관련자들의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소문이나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이러한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전제 정치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 믿지도 못하고 서로 함부로 대화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나를 이제 밀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눈짓으로만 이렇게 대충 표정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숨막히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일단은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자를 잡아다가 극형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제후들도 이제 이 여왕을 아련하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괜히 만나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남기느니 차라리 여왕을 만나려고 궁궐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궁궐 속에 딱 짱 박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술과 여색으로만 여생을 쭉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위라는 지역에 무당을 한 명 이렇게 끌어다가 궁 안에 딱 들여놓고서 그 무당에게 이 여왕이 이제 뭐 좀 무당이니까 뭐 예견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 아니면 그 궁궐 안에 있는 그 신하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 끼가 있다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권한까지 다 내려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왕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다 못한 소공이라는 그 공이 이제 여왕에게 이렇게 또 충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자, 물을 잘 다스리려면 막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서 물이 결국은 바다로 이렇게 유입되게 해야 하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이와 같이 마음껏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하지 막는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근데 역시 여왕은 소공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소공을 축출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불불 끓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끓고 있는 민심을 입막음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마침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려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쫓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눈치를 챈 여왕은 뒤늦게 그때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의 도읍이었던 호경을 떠나서 그에서 조금 떨어진 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채라는 지역까지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여왕은 자신이 폭정을 휘둘렀다기보다는 오히려 욕심 많고 비리투성이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탐관오리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 영나라의 이공이라는 사람인데요. 영이공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여왕이 자기 밑에 두고서 경사의 벼슬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질 수,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벼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벼슬을 주고서 그 이공에게 무슨 일이든 해라 라고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영악하고 욕심 많은 이 영이공이 그저 그냥 주색잡기에만 빠져있는 왕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독점을 하게 되고 탈취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을 쭉 벌여서 결국은 백성들이 힘들어졌던 거죠. 자, 이와 같이 려왕이 백성들의 폭동에 의해서 도망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 몰려갔지만 여왕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백성들이 나중에 후환을 없애려고 여왕의 왕자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왕자를 이 소공이 숨겨줍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가 못됐더라도 이 왕자는 태자니까 좀 살려주고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숨겨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공에까지 찾아와서 혹시라도 왕자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공은 자기 신하들, 여러 대신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천자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라고 해서 이 소공과 정공, 이 두 사람이 주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공은 일단 내치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책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정공이라는 사람은 주나라의 왕실 후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공과 정공이 재상들과 공동으로 화합해가지고 주나라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주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천자를 그러니까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이 시점에 공화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이제 주소공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왕을 대리해서 공화정을 끌고 약 14년간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핵심이 되었던 두 사람 중에서 정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 왕실의 일원이었고, 그러니까 상징성을 띠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 소공은 당시의 주나라를 개혁적인 그 모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로 인식되어서 두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었지만 일단 혼란에 빠져 있던
국가, 주나라를 안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태를 수습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정사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사 주나라에도 약 14년간의 공화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나라의 12대 왕, 서주 시대의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제목을 다자면 미모의 포사라는 여인에게 반한 중국판 양치기 소년 유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771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왕이 제위를 한 기간은 기원전 782년부터 771년까지입니다. 자, 기원전 780년에 관중 땅에서 커다란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양보라는 사람이 이 지진을 보고 앞으로 주나라가 멸망할 징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의 유왕의 전대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주선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죽게 되니까 유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왕은 선성적으로 주색을 즐겨했고 이제 여자를 많이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아주 난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였던 강우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강우입니다. 이 어머니조차도 유왕의 어렸을 때 말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폭군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였던 강우가 죽은 후에는 유왕이 오히려 말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색에 더 빠져가지고 더더욱 국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유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포사라는 여자가 후궁으로 궁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정실이었던 신우라는 왕비가 태자 의구를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 포사 때문에 신우를 왕위에서 폐하고 또 그의 아들 태자로 임명되어 있던 의구를 폐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포사라는 여자를 왕으로 앉히고 또 포사와 같이 함께 낳게 된 백복이라는 아들을 태자로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태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정실 왕비였던 신우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우의 그 가족들, 외가 쪽이죠. 그 모두는 이제 유왕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사에 대한 전설을 먼저 이야기하고 포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보다 은나라, 하나라까지 올라갑니다. 자, 하나라, 임금의 왕조였죠. 이 하나라 왕조가 쇠퇴할 즈음 됐을 때 두 마리의 신룡, 아주 신비한 용이 왕궁들에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포 지역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포라는 지역에 임금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묘한 용 두 마리가 하나라의 마당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포는 하왕조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섬서성 포성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 왕이 그것을 괴상하게 여겨가지고 점을 딱 쳐보니까 용의 정기인 타액을 받아가지고 잘 간직해두면 길하다라는 그런 점괘가 딱 나와서 이대로 용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에서는 용의 타액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용의 그 정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타액을 상자에 잘 받아가지고 봉인을 딱 한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간직을 하고 앞으로 이 타액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후대로 계속해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자가 그 후에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죠. 상나라를 거쳐서 주나라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약 한 100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금단의 상자로 간직되어 온 용의 타액이 주나라 여왕 말년에 이르러서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의 타액이 궁전 안에 쫙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 타액을 아무리 쓸고 닦아도 이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왕이 한 무리의 여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옷을 다 벗겨내고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더러운 물건을 빨리 치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막 옷을 벗고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확 타액을 닦고 요란 법석을 떠르니까 이때 그 용의 타액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용의 타액이 검은 도마뱀으로 딱 변신을 해서 살아있는 생물체로 변신을 한 다음에 왕궁에서 빠져나가지고 후원 쪽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후원에 있었던 7살 정도 되는 어린 궁녀 한 명과 이 도마뱀이 딱 마주치게 됐는데 이 용의 전기를 받은 어린 궁녀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처녀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인데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딸이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생아를 낳게 된 이 어린 소녀였던 이 처녀가 고민 끝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몰래 궁박밭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여왕이 죽고 아까 그 여왕 폭정하는 그 여자 막 밝히던 그런 여왕 아니겠습니까? 이 여왕이 죽고 그 후대 선왕의 시대가 되었는데 민간에 막 노래가 유행을 합니다. 근데 무슨 노래가 유행하나 딱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산뽕나무 활과 그의 대로 만든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다 라는 이런 노래가 막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산뽕나무 활과 대로 만든 화살통을 파는 부부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왕도 이 불길한 노래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약간 신경을 쓰던 차였는데 자기 신하들로부터 이 부부의 이야기가 들어오자 선왕은 이 부부를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도망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막 도망을 가고 있던 부부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마침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야, 이 어린아이가 혼자 우는데 이것도 우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에서 그 우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활장수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멀리 포나라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길러냅니다. 자, 이 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몸이라서 자라면서 남과 다르게 아주 미모가 아주 홀충하고 또 누구라도 한 번만 딱 보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뛰어난 미모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포나라의 그 종주였던 제후가 주나라 왕실에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나라의 제후가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대가로 활장수 부부가 기른 그 미모의 여자아이를 이 왕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포사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사는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담고 있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사와 주나라의 왕이었던 유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가 빼어난 이 포사가 웬만해서는 웃지를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소를 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황도 자기가 아끼고 아주 아름다운 이 포사가 웃어주기만을 각수고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사를 웃게 만들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근데 하루는 포사가 비단이죠.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딱 듣더니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유황이 야,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그 당시 비단 장사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포사 앞에서 매일같이 비단을 찢습니다. 그래서 비단 찢는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귀하디 귀한 비단을 여자 하나 때문에 다 찢어버리는 저 왕을 보니 백성들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황은 포사 말고는 당치에 뭐 신경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포사가 즐거워한다면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뭐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질리는 때가 오는 거죠. 역시 포사도 이제 비단 찢는 소리에 실증이 났는지 이제 웃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유황의 신하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봉화, 산 위에 있는 봉화를 피우면 여러 제후국의 제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봉화를 보고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이 제후들의 모습을 보면 포사가 반드시 웃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황이 진짜로 봉화에 불을 붙여가지고 제후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제후들이 주나라 천자가 급하게 피운 봉화를 보고 허둥지둥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포사가 진짜로 딱 웃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황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또 포사의 웃음을 되찾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심심하기만 하면 좀 뭐가 뭐 있다 싶으면 무조건 봉화를 피워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후들이 계속 올 때마다 헛물을 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이야기, 양을 돌보는 어린 목동, 늑대가 나타났어요. 딱 이 얘기죠. 그 이야기처럼 결국은 제후들은 이제 위급한 것으로 느끼지 않고 봉화가 피어도 달려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유황의 아첨과 추정에 뛰어드는 간신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객석보라고. 자, 이 사람을 유황은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중요 요직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주나라가 이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정을 보다 못 봐주겠던 옛날 왕비 신후의 아버지 신후가 있는데, 그 신후가 유황이 왕이 된 지 11년이 되던 해 서쪽에 서희 견웅, 그런 이제 서쪽에 오랑캐라고 하죠. 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유황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유황은 실질적으로 위험에 닥치게 되니까 봉화에 또 불을 지폈는데, 그동안 계속 봉화의 불에 속아왔던 제후들 중에 아무도 달려오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유황은 세자인 백복, 그러니까 포사의 아들이죠. 이 백복과 함께 신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포사는 같이 신우와 협심해서 쳐들어왔던 견웅의 그 족장이 포사를 끌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왕후의 아버지, 전대 왕후의 신우의 아버지였던 신우가 원했던 것은 자기의 손자가, 그러니까 의구가 폐태자가 됐지만 다시 태자로 세워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유황을 굳이 자기 이제 사위지만 이 유황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견웅하고 합세를 하다 보니까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우는
같이 협력했던 견웅들을 이제 당신들은 일을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지요 하고 이제 보내려고 했지만 이 오랑캐족들이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우가 그때 주변의 제후들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또 제후들을 연합시켜가지고 결국은 견웅을 다시 서쪽으로 몰아내고 다시 패자였던 의구가 왕으로 올라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서게 된 태자 의구가 주나라의 평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병난에 의해서 사실상 이 주나라의 수도나 다름없던 이 호경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견웅이 그뒤로부터도 계속 이 수도인 호경을 호시탐탐 누리면서 침략을 자주 하게 되니까 당시에 왕이 되었던 주나라의 평왕은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좀 더 안정된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급으로 도시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주시대가 끝나게 되고 동주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동주라고 하는데 이 시점부터 중국의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주시대의 주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 3명 정도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주나라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시대는 사실상 춘추 전국시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동주시대에 대한 주나라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주본기가 끝난 다음에 진본기가 이어지는데요. 진본기는 또 생략을 하고 다음번 영상부터는 항호본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항호본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저의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그동안 주본기 1, 2부를 함께 올려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